다들 아시죠? 현명한 투자자는 펀드 하면 제일 유명한 워런 버핏도 인정했던 헤지펀드의 거의 신적인 존재, 앙드레 코스탈, S&P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투자를 잘하는 거야, 투자의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6명, 이 사람들이 힘줘서 얘기했던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힘줘서 얘기했던 그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뭘까? 주식을 관통하는, 투자를 관통하는 그런 말들이 뭘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그걸 가지고 마음에 계속 새기다 보면 변화가 딱 왔을 때 어떤 균형점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여기에다 적용해볼까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때는 그 투자와 마인드는 실제로 내 돈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돈을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 거기에는 돈이 없어요. 그럼 불을 만드는 문장들, 시장을 이기는 명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워런 버핏 할아버지예요.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는 게 투자의 2개의 원칙.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투자의 원칙 중에 원금을 손실하면 안 돼. 2번째 원칙이 뭔지 알아? 원금을 손실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 이 2가지 원칙이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공포 속의 기회를 봐라. 군중 심리와 반대로 행동할 이런 얘기들은 모든 투자의 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공포 속의 기회를 봐라. 돌이켜서 2020년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하루 만에 30% 급락했단 말이에요. 내가 1억이 됐는데 하루 만에 7천만 원이 됐어요. 어떨까요? 사고 싶을까요?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많은 사람이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지금 1억이 7천만 원이 됐는데 1억짜리가 7천만 원 됐는데 4천만 원 되면 어떡하지? 공포스럽잖아요. 그게 언제 그랬어요? 1997년도 IMF 터졌을 때,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나오지도 않을 때. 근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죠, 자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가 기회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때 기회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몇 퍼센트 떨어지면 얼마를 집어넣고 몇 퍼센트 떨어지면 얼마를 집어넣는다라는 본인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벤자민 그램이요. 이분의 스승이에요. 시카고 대학 교수였고 이분이 시카고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이분이 시카고 대학을 갔어요. 이분에게 배우려고.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집에 한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이분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지 마라. 가격과 가치 이런 것들이죠. 얘가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가치가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가격은 어떻게 돼요? 11,000원이 될 때도 있고 9,000원이 될 때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이의 사용 본질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하면 가치는 얘에 대한 가격은 11,000원이 될 때도 있고 9,000원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 가치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나는 11,000원에 사야 돼요? 9,000원에 사야 돼요? 10,000원에 사야 돼요? 9,000원에 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지 말라라는 거죠. 가격까지. 투자는 싼 가격 찾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있는데 얘는 1,000원이에요. 보통 다른 애들은 5,000원 정도인데 얘는 1,000원이에요. 되게 싸구나. 이렇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싼 가격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가치 대비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가치 대비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 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 기준은 가치라는 거예요. 펀드 하면 제일 유명한 이 미국에서 최고의 수익을 냈던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어요.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피터 린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좀 일찍 그 일을 그만뒀는데 이분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칵테일 파티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칵테일 파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식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면 자기가 이 주식 펀드 매니저잖아요. 거기 파티에 갔을 때 아무도 주식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식 얘기를 해도 아무도 와 있지 않아요. 근데 주식이 고점을 지나가지고 이게 거품이 막 일잖아요. 그러면 전혀 주식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 사람 주식 고수잖아요. 와가지고 피터 린치 뭘 그렇게 고민해. 주식은 이거하고 이거 사면 끝이야. 알겠어? 이때가 거의 끝물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변했을 때 주식은 어떤 장이고 어떤 장이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했던 거고, 10배가라고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그럼 10억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배 늘어나는 그런 주식을 잘 고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펀드 매니저. 이 사람들은 주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내가
맨날 우리 아내가 고무장갑을 사오는데 맨날 관심을 안 갖는데 특정 상표만 계속 보이는 고무장갑. 그럼 들여다보는 거지. 당신 왜 그 고무장갑은 뭐가 좋은데? 그러면 이 고무장갑은 해서 10분 동안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왜 좋은지 알아? 왜 좋은지 알아? 그럼 이건 뭐가 있구나. 그 고무장갑 어디서 만드는? 3M이네? 그럼 그 고무장갑 회사를 투자하는 건 어때? 이렇게 실제로 자기 주변에서부터 어떤 물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많이 사용되는 그 회사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그 회사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르는 정보는 절대 사지 마라. 사치잖아요. 그죠? 모르는 정보 사지 말라라는 거예요. 투자 성공의 핵심은 이해 가능한 기업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시경제에서 야 환율이 이렇게 될 거야, 금리가 이렇게 될 거야, 또는 물가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고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사야 되지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투자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지 그거대로 투자하지 말라는 이 사람들이나 대부분 투자의 전설들은 뭐냐면 한 기업을 깊게 판다라는 거예요. 한 기업을. 그래서 뭐 반도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만 깊게 파는 거야. SK하이닉스만.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는 종목, 어떤 특정 종목을 아주 깊게 분석하는 거죠. 그런 것들, 기업을 깊이 연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거죠. 찰리 먼거는 워런 버핏도 인정했던 자기의 동료이자 형이죠. 사실 보면 나이는 더 많으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들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난한 찰리의 연감 뭐 이런 책들도 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러한 그물망을 가지고 적자무늬 그물망을 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보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크게 보는 비결은 뭐라는 거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워런 버핏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주식을 다 알 수 없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단지 몇 종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몇 종목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이따만큼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다. 우리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해. 이 워런 버핏도 그렇고 찰리 먼거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나는 모든 종목을 다 알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알 필요도 없다. 알 수도 없지만.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는 것들은 몇 종목 안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 싼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적정 가격이야. 그때 이따만큼. 그래서 예전에 기술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고꾸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애플을 한동안 안 샀었는데 애플이 이거는 이제 빽할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워낙 생활용품으로 쓰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애플을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을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팔면서 얼마 전에 올해 은퇴해요. 2025년 은퇴해요. 은퇴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지목을 했죠. 차기도. 그러면서 뭘 샀냐면 워런 버핏의 입김이 들어갔겠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뭘 샀냐면 뭘 샀겠어요? 알파벳을 샀어요. 알파벳은 뭐 회사죠? 구글, 유튜브. 그 다음에 지금 제미나이 지금 여러 가지 AI 중에서 성능이 최근에 비교했을 때 최고로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게 제미나이 3.0이에요. 그 제미나이 3.0을 만든 회사가 알파벳이에요. 그 알파벳을 이딴만큼 샀어요. 그랬더니 그 알파벳 샀더니 누구예요? 다른 기관들이 뭐가 있나 보다. 그래도 있던 막 사고 막 개인도 막 사고 그랬죠. 그 회사의 부회장이었던 거죠. 크게 버는 비결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한 번 사놓고 1년에 몇 번씩 팔아치우잖아요. 팔아치우고 샀다 이랬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다른 말은 뭐예요? 두 글자. 복리. 다른 사람들은 복리 그러면 알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 붙는 거잖아. 라는 말은 아는데 복리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얼마가 되면 72가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원금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뭐만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9, 8이 72. 9, 8이 72. 9%씩, 연간 9%씩 8년간 운영하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거야. 이런 거 되는 거죠. 그걸 딱 이해하셔요. 9, 8에 72, 9%씩 8년 정도 운영하면 내 원금의 2배가 되는 거야. 반대로 해도 돼요. 9년 동안 8%씩 운영하면 72. 그래서 원금의 2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10년 운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7.2%가 되면 원금의 2배가 되는구나. 72를 기억하되 72. 복리로 인해서 내 자산이 2배로 들어가는 그런 계산법이에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책이라는 것도. 뭘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S&P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되게 존 보글이라는 분이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우리에게는 큰 혜택인 거죠. 지금 ETF의 숏이라고 하면 이분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펀드 매니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S&P 500을 그냥 ETF로 사는 사람들의 그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자료로 벌써 S&P 500 ETF가 날고 긴다라는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해가 연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이쪽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과정 통찰 여기 보면 대박 종목 찾기보다 이게 존 보글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시장 전체를 사. 시장 전체를 사.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코스피에 대한 평균, 아니면 S&P 500에 대한 평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보다 더 높은 성과를. 여기서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도 높은 성과를 낸다라고 이 사람이 자기 거를 홍보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투자의 거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이기려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이 사람은 헤지펀드의 거의 신적인 존재, 헤지펀드. 사적인 펀드를 얘기하던 거, 헤지펀드는. 사적인 펀드를 다 모두, 진짜 세계적인 부자들의 돈들을 합쳐가지고 모든 거를 다 투자하는 거예요. 회사를 샀다 팔기도 하고, 다른 것,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돈이 되는 거 다. 이 사람이. 조지 소로스가. 그래서 어떤 한 나라를 그냥 거의 망할 지경으로까지 가게도 만드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아. 이거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어요. 맞고 틀리는 거는. 손실은 작게. 이익은 크게. 내가 10,000원어치 투자했어요. 그러면 3% 또는 5% 손해가 나면 무조건 나는 자동적으로 팔 거야. 이게 뭐예요? 손절매. 틀릴 때는 나는, 그럼 내가 10,000원 투자했어? 나는 500원만 손해를 보면은 그냥 거기서 손실을 끊을 거야. 근데 이익이 날 때는 그냥 계속 보고, 계속. 우리들의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해요? 손실은 크게, 이득은 짧게. 그럼 나의 자본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개인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과 정보의 양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태생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인 거고 태생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에요. 틀릴 때는 손실 작게, 맞을 때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투자 구루다라고 하면 워런 버핏을 뽑지만 유럽에서는 앙드레 코톨란이라고 얘기해요. 앙드레 코톨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가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 이분은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다녀요. 얘를 산책을 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가고 강아지 끈을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이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잖아요. 그리고 저랑 또 보조를 맡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물건의 가치예요. 가치는 저하고 똑같이 가죠. 이 강아지는 그 끈에 묶여있는 강아지는 가격이에요. 가치보다 가격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가치보다 가격이 뒤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본질 가치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약 이론이라고 했는데 알약이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그게 계란 이론, 달걀 이론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인데 뭐냐면 시장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주식시장이면 주식시장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주식시장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유동성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유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건 유동성이 풀렸다 그래요.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럼 돈이 많이 풀릴 때는 금리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아야지, 낮아요. 고금리라는 거는 시중에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금리가 높다라는 건 시중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금리 높은데 어떻게 돈을 빌려서 쓰겠어요? 그렇죠? 고금리라는 거는 유동성이 적다라.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세요. 유동성이 풀렸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금리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축소됐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고금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단계가 반드시 거쳐요. 이 단계가 반드시 거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돈이 없다. 그럼 금리가 높아지죠. 그럼 자금이 비싸지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자산 사요, 안 사요? 못 사죠. 자산 사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을 못 사잖아요. 그럼 공포잖아. 그렇죠? 내가 저걸 어떻게 사? 5% 6% 주고 그걸 빌려가지고 내가 자산을 어떻게 돼? 두 번째,
여기서부터 경기가 침체되죠. 점점 자산을 안 사게 되니까 주식, 부동산이 점점 어떻게 돼? 약세로 돌아가죠. 안 사니까 사람들이. 약세로 돌아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주식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아니잖아요. 채권 안전자산인가요? 안전자산이죠. 예금 안전자산인가요? 안전자산이죠. 이런 쪽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공포가 여기가 극에 달했지만 여기는 조금 낮아지는 거겠죠. 세 번째 가면서 이렇게 나라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투자를 안 해요. 돈을 쓰지 않아.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돈을 조금씩 뿌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지 않으면 회사가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요.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 뭐예요? 돈을 많이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를 낮추는 거죠. 이자를 낮춰. 이자를 조금씩 낮춰요. 그럼 유동성이 회복되죠. 돈이 조금씩 들어와요. 시장이 이제 그렇게 안 사다가 조금씩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중립, 조용히 누군가는 매집하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그리고 4단계는 이 유동성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 또는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돈이 많이 풀리니까. 대세상도 초기가 되고 위험자산에서 이 정도는 돈 나 많은데 그래서 위험자산도 막 건드려요. 예전에 2010년도 아파트가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도 막 올라가고 또 마지막에 뭐가 올라가요? 주식상품센터 이런 것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 돈이 갈 데가 없이 좀 위험하다는 걸 다 사게 되는 거죠. 이때는 탐욕. 제가 1,000만 원 샀대. 나도 500만 원치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 펀버증후군. 나는 이득을 못 봤어. 친구는 이득 봤어. 그러면서 그런 공포들. 내가 투자 안에서 나는 이익에서 배제된 거야. 이런 공포가 뿜어잖아요. 5단계.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는 진짜 원래 실질 가치가 5억짜리인데 6억, 너 6억 주고 샀어? 나 7억 주고 살 거야. 나 8억 주고 살 거야. 왜 그래요? 그 8억에 사도 그 8억에 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바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9억 되고 10억 됐어요. 그게 법을 정점에 올라가죠. 모든 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터지는 거예요. 튤립버블처럼. 레버리지 최대한 쓰고 내가 쓸 때 있는 레버리지가 내 자산의 100%인데 나는 200, 300 이렇게 빌고 어떤 건물이 10억짜리예요. 10억이야? 나는 9억 9천 빌려가지고 내가 사야지. 실제 그렇게 안 되지만 레버리지 최대한 확대하는 거예요. 이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사야 돼. 나도 사야 돼. 투기, 흥분, 군중심이 버블이 점점 커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6단계 금리 인상, 버블 붕괴되는 거죠.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우리가 살 때 나는 진짜 자산을 산다. 어디에 사야 돼요? 자산을 산다. 적어도 여기까지 해서 사는 요 정도에 사는 거고 여기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보유하거나 팔거나. 이때는 뭐예요? 보유하거나 사거나. 보유는 늘 정답이고 근데 어떤 거는 재산이 꼭 필요하거나 균형점이 무너진 자산이 보이게 되면 팔고 옮길 수는 있다고 그랬죠.